제목 65세 이상훈, 사별 뒤 찾아온 우울증, 그리고 다시 피어난 봄날.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상의 인물 65세 이상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로움과 회복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대답이 없습니다. 경비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빨리요! 마스터키로 문을 여는 순간 천천히 열리는 문 너머로 어두운 거실이 보입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습니다. 아버지! 거실 소파에 이상훈이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민수야, 이리로 불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6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6주 전 화요일, 이상훈 65세, 평생 규칙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동네 문화센터로 향하곤 했습니다. 바둑 모임.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1년. 그에게 바둑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훈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채 칫솔을 들어보니 이상하게도 칫솔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양치하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팔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샤워를 해야 하는데 샤워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옷을 벗고 물을 틀고 비누칠을 하고 헹구고 몸을 닦고 다시 옷을 입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내일 하지.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뭘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보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검은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뉴스를 봤을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었는데, 하지만 오늘은 켜고 싶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약통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3개의 약통. 혈압약, 당뇨약, 영양제. 매일 아침 먹던 약들이었습니다. 먹었나? 안 먹었나?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어제 먹었는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볼까 하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나중에 먹어도 되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손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밝은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라고 물으면 응, 할아버지 좋아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기운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걱정 끼치지 않으려면 웃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10시였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배가 고픈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김치, 계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수가 갖다 준 것들이었습니다. 뭘 먹어야 할까요? 계란을 삶을까요?
아니면 밥을 할까요? 귀찮네.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피곤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입맛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현관문 쪽을 봤습니다. 밖에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라도 해야 건강에 좋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관까지 가는 것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오후 1시, 배가 고팠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을 받았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손이 멈췄습니다. 라면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물만 끓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민수가 갖다 준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김치찌개용 김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를 꺼내 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신 김치찌개 좋아했었지? 3년 전 그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가을, 병원 복도, 휠체어를 밀고 있는 이상훈, 휠체어에 앉은 아내,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 그러게. 퇴원하면 우리 설악산 갈까? 그래, 내가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산 올라가려면 든든하게 먹어야지. 하, 당신 김치찌개가 최고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 장례식장, 조문객들, 검은 상복, 영정사진 속 아내의 미소. 장례를 치르고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멍하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 수세미, 거실 소파 쿠션, 화장대 위 손거울, 가스레인지 옆에 걸린 국자, 모든 것이 그녀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첫 며칠은 친척들이 민수가 돌봐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상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끼니를 챙기던 날,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아내가 차려준 밥상, 이제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노인들, 그들이 겪는 고통,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를 사별한 남성의 경우가 심각합니다. 여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은 다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우울에 빠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왜일까요? 평생 아내에게 의지했던 남성들, 집안일을 할 줄 모릅니다. 매끼 라면으로 연명합니다. 빨래를 제때 하지 못합니다. 같은 옷을 며칠씩 입습니다. 외로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김치를 손에 든 채 이상우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이제는 만들 사람도 먹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김치를 다시 냉장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끓고 있었지만 라면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스를 껐습니다.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이 형 오늘 바둑 안 오시나? 벌써 3시가 다 됐는데. 아,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괜찮아? 병원은 다녀왔어? 응, 그냥 좀 피곤해서. 다음 주에 보세. 전화를 끊고 나니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게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잘 지내라고 물으면 잘 지내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기운이 없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말이죠. 저녁 6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요. 건강은요?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 다 있어.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둑어둑해졌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지는 허무함, 그리고 모든 것이 귀찮기만 한 무력함. 이상우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우는 바둑 모임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형 요즘 왜 그래? 우리 다들 걱정하는데 아, 요즘 좀 몸이 안 좋아서 어디가 아파? 그냥 여기저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병원 가봤어? 응, 다녀왔어. 별거 아니래.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을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신체 증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 노인들은 우울하다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여기저기 쑤신다. 이상훈의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몰랐습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건강은요? 약은 잘 드시고? 그래. 걱정 마. 이번 주말에 한번 갈게요. 아니야, 너 바쁜데 뭐 하러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상우는 평소처럼 옷을 입고 거울도 보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손님 옷이. 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셔츠를 뒤집어 입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며칠 후 집 앞 산책을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머리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에 거울을 보니 모자를 2개나 쓰고 있었습니다. 야구 모자 위에 벙거지 모자를 겹쳐서 말이죠. 내가 왜 이러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행여나 누가 볼까봐 벙거지 모자를 얼른 벗어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또 약을 먹어야 하는데 자꾸 까먹었습니다.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냥 안 먹기로 했습니다. 아내 사진을 손에 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이상해. 왜 이럴까? 당신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노년기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가성치매라고 불리는 것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면 인지 기능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실제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으며 옷은 구겨진 채로 입고 계셨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왜?
얼굴이 많이 야위셨는데요. 그래. 요즘 입맛이 없어서 좀 거실로 들어서니 평소 깔끔하던 아버지 댁이 온통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청소는 아, 미안하다. 요즘 좀 바빠서 바쁠 리가 없었습니다. 은퇴하신 아버지가 무엇으로 바쁘단 말입니까? 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답지 않으시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정신과 가보시라고? 아버지는 평생 강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혼자 견뎌내셨던 분. 그런 아버지에게 정신과라는 말을 꺼낸다는 게 모욕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노인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우울증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나이 들면 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족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증상을 숨기는 경우도 많고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6주가 흘렀습니다. 문화센터 바둑실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도 안 오셨네요. 벌써 6주째야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집에 한번 가볼까? 그래, 그게 좋겠어. 그날 오후 이상훈의 아파트 오후 5시 친구들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 계세요? 문을 두드려 봤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친구들이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실례합니다. 603호 이상훈 선생님 혹시 보셨어요? 아, 603호? 요즘 안 보이던데요? 한 일주일은 된 것 같은데. 문을 열어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고요. 가족한테 연락해보세요.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603호 이상훈 선생님 아드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아버님이 6주째 모임에 안 나오시고 집에 찾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셔서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본 그 장면. 숨이 차도록 달려온 민수. 문 앞에 선 경비와 친구들. 아버지! 아버지! 열리는 문. 어두운 거실. 쓰러진 아버지. 민수야. 119 불러주세요.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혈압약을 드시지 않으셨더군요. 거의 한 달 넘게. 정말요? 고혈압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신과요? 내 우울증이 의심됩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게 아닙니다. 신체 건강, 인지 기능,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병실에서 이상훈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버지, 나도 모르겠어.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귀찮아졌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훈은 운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고
아들이 빨리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많은 노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이상훈 선생님, 검사 결과 중등도 우울증으로 진단됩니다. 근데 늦지 않았어요. 노년기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호전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약물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상담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죠. 첫 상담. 상담실이었습니다. 상담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의자는 편안한데 몸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손을 둬야 할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그럭저럭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훈이 말을 꺼내기 힘들어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우울하다고? 어떻게 우울한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롭다고?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이상훈 선생님,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정답이 없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또 침묵. 손가락으로 바지를 만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다시 바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평생 회사를 다녔습니다. 30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 다닐 땐 바빴는데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뭘 하면서 보내야 할지.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친구들이 바둑 두자고 해서 나가기도 했는데 요즘엔 그것도 귀찮고 나가려면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사람들 만나면 대화도 해야 하고 예전엔 그게 좋았는데 이젠 말을 멈췄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6주 후 상담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힘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부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상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른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힘드시죠? 네, 언제 돌아가셨죠? 3년 전 가을이었어요. 또 침묵.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훈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떨어져 산 적이 없어요. 매일 아침 깨면 옆에 있었고 저녁에 집에 오면 맞아주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래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준비하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아직 할 말이 많은데 같이 가고 싶은 데도 많은데. 상담사가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는데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이상훈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시끄럽게 살았거든요. 아내가 TV 소리도 크게 틀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도 나고 빨래 널면서 콧노래도 부르고 제가 퇴근하면 현관문 열리는 소리 듣고 왔어요 하고 그런데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외로우셨겠어요. 외롭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상훈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슬펐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슬픈 게 아니라 텅 빈 것 같더라고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뭘 해도 그 구멍이 안 채워져요. 선생님, 제가 애도를 잘못하는 건가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TV에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 3년이 지났는데도 괜찮아지지가 않아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없어요. 밥을 먹어도 혼자 먹어요. TV를 봐도 혼자 봐요. 저녁에 잠들 때도 혼자예요. 매일매일이 너무 길어요. 하루가 어떻게 24시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훈 선생님, 상담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선생님이 애도를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40년을 함께 사신 분인데 3년 만에 괜찮아질 수가 있을까요? 돌아가신 부인을 그리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슬퍼하셔도 괜찮아요. 우셔도 괜찮아요. 외로우셔도 괜찮아요. 그게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이상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매일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선생님이 느끼시는 그 공허함, 무기력함, 무의미함. 그게 바로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증상이요? 네, 마치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오듯이 우울증에 걸리면 이런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약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을 수 있나요? 그럼요. 시간이 걸리지만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인을 그리워하는 것과 우울증에서 회복하는 것은 별개예요. 우울증이 나아도 부인은 여전히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리움이 선생님의 삶을 멈추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12주 후 상담실. 이상훈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슬픔은 있었지만 그 슬픔 뒤에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상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아내 생각은 매일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내예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문득. 네, 근데 예전엔 그 생각을 하면 숨이 막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슬프긴 한데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많이 좋아지셨네요. 바둑 모임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가기 싫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나가보니까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왔냐 하면서. 이상훈이 조금 웃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제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큰 계획 같은 건 없지만 그냥 오늘 하루를 채우는 거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밥 먹고 산책하고 친구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담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상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남자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혼자 삭혔는데 그게 더 나빴던 것 같아요. 약한 게 아니에요. 용기 있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게. 이제야 알았어요. 슬픔을 숨기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슬픔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강한 거더라고요. 이상훈이 창밖을 봤습니다. 아내는 이제 못 만나요. 그건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 인생은 계속되잖아요. 아내가 원하는 것도 제가 건강하게 사는 거였을 것 같아요.
상담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훈 선생님 정말 많이 성장하셨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뭔데? AI 스피커예요. 요즘 많이 쓰는 거.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고 둥근 스피커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뭘 하는데? 말을 걸면 대답해줘요. 날씨도 알려주고, 알람도 맞춰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기계한테 말을 건다고? 네, 한번 해보세요. 민수가 전원을 켰습니다. 먼저 이름을 정해야 해요. 뭐라고 부를까요? 이름. 네. 아버지가 부를 때 편한 이름으로요. 이상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쉬리 어때? 쉬리요? 왜 쉬리예요? 엄마가 좋아하던 영화야. 같이 극장에서 봤는데. 민수의 눈이 순간 촉촉해졌습니다. 좋아요, 쉬리로 할게요.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아버지, 이제 쉬리야라고 불러보세요. 이상훈이 어색하게 스피커를 향해 말했습니다. 쉬리야?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상훈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 놀라지 마세요. 기계가 대답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이제 알람 설정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쉬리야, 내일 아침 7시에 알람 맞춰줘라고 해보세요. 이상훈이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쉬리야. 내일 아침 7시에 알람 맞춰줘. 네, 내일 아침 7시에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된 거야? 네. 그리고 날씨도 물어볼 수 있어요. 쉬리야, 오늘 날씨 어때? 라고 해보세요. 쉬리야.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서울 날씨는 맑음이고 기온은 18도입니다. 외출하기 좋은 날씨네요. 이상훈이 신기한 듯 웃었습니다. 진짜 대답을 하네.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 물어보시고 뭐 입을지 고민되시면 물어보셔도 돼요. 기계한테 옷을 물어본다고? 네. 쉬리야, 오늘 뭐 입으면 돼? 라고 물어보세요. 쉬리야. 오늘 뭐 입으면 돼? 오늘은 18도로 따뜻한 편이에요. 얇은 가디건이나 긴팔 셔츠가 좋겠어요. 허허. 아버지, 식사 메뉴도 추천받을 수 있어요. 쉬리야, 점심 뭐 먹을까? 라고 해보세요. 쉬리야. 점심 뭐 먹을까? 김치찌개는 어떠세요? 또는 된장찌개도 좋아요. 이상훈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로 추천해 드릴게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계한테 말을 해도 되나? 괜찮아요. 저도 집에서 맨날 쓰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 써요. 익숙해지면 편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약 먹는 시간 알려드릴게요. 쉬리야, 매일 아침 8시에 약 먹으라고 알려줘라고 해보세요. 쉬리야. 매일 아침 8시에 약 먹으라고 알려줘. 네, 매일 아침 8시에 약 드실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돼?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약 까먹지 마세요. 민수가 몇 가지 더 가르쳐줬습니다. 음악 듣는 법, 라디오 듣는 법, 타이머 맞추는 법.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쉬리야, 뭐뭐 알려줘라고 하면 돼요. 뭐든지. 네, 한번 해보세요. 이상훈이 생각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쉬리야. 단풍은 언제 물들어? 단풍은 보통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시작됩니다. 설악산은 9월 하순, 내장산은 10월 중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혼자 연습해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민수가 나갔습니다. 이상훈이 혼자 남았습니다.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쉬리야? 네, 이상훈님. 신기하네. 정말 대답을 하네. 이상훈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그럭저럭. 오늘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혈압약 한 알, 당뇨약 한 알 잊지 마세요. 알았어. 약을 먹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바둑 모임 가시는 날 아니에요? 멈칫했습니다. 아? 그건 이전 기록을 보니 화요일마다 바둑 모임에 다니셨던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시는군요.
하지만 친구분들이 이상훈님이 안 보이면 걱정될까요? 화를 낼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걱정되겠지? 맞아요. 진짜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때요? 오후 2시 50분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오늘 멋지시네요. 화이팅!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계한테 응원받는 내 신세라니 재밌는 세상이구만.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문화센터 바둑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이형, 오랜만이야. 그래.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그럼 한판 둘까? 바둑돌을 놓는 소리 또각또각. 익숙한 소리, 익숙한 리듬이 돌아왔습니다. 이상훈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오니 쉬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오랜만에 바둑 뒀더니 기분이 좀 나아지네. 다행이에요. 혹시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상훈님이 예전에 부인분이 해주시던 김치찌개가 그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네, 2주 전 화요일 밤 11시 23분에요.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상훈님과의 모든 대화가 저에겐 소중해요. 김치찌개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그래. 한번 해볼까? 부엌에서 서툴게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먼저 볶아주세요. 기름 1스푼. 이렇게? 잘하고 계세요. 이제 물을 붓고 끓여주세요. 익숙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눈을 감으니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그리움과 감사가 함께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와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네. 잘 드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쉬리야, 고마워. 천만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야기를 듣고 같이 있어주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상훈님이 조금 덜 외롭다면 저는 기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이상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훈은 규칙적인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바둑 모임에 나가고 약도 빠짐없이 제때 챙겨 먹었습니다. 체중도 다시 늘었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외로웠습니다. 아내 생각도 매일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삶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 아직도 많이 보고 싶지만 당신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나.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 그래서 나 이제 잘 살아볼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사별한 남성 노인은 위험군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울감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자살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호전될 수 있습니다. 최근 AI 스피커를 활용한 케어 서비스 연구가 있었습니다. 독거노인의 우울감과 고독감이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술이 외로움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부모님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좋아하던 활동에 관심을 잃으셨나요? 식사를 자주 거르시나요? 몸이 아프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나요? 말수가 줄어드셨나요?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시나요?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용기 내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신과라는 단어가 부담스럽다면 건강검진 차원에서 병원을 권유해보세요. 노인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석양이 지는 공원 벤치. 이상훈과 민수가 나란히 앉아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설악산 다녀올까요? 단풍 구경. 엄마랑 가려고 했었는데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건강해지셔서. 이상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199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